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 9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과 이제 다뤄볼 부분들은 한국의 경제 문화와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유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는 전반적으로 뭐 할 이야기가 그냥 한국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와 과학기술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뭐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들이 세계 유산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화 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디를 답사하게 될지를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제 문화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 한국의 경제 문화 했을 때 한국의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를 갖다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한국에 있어서의 원시 사회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과 채집,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밭농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사냥, 그 다음에 어업 채취가 병행되었죠. 뭐 여러분들 뭐 뻔히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뭐 여러분들이 태어난 국가에서도 역시 원시 사회라는 것은 똑같이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제라는 것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죠. 일단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잉여 산물이죠. 잉여 산물을 누군가에게 주고 상대방이 어떤 잉여 산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물 교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물물 교환으로부터 어떤 경제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의 어떤 수렵과 채집이라고 했을 때 그 수렵과 채집이라는 것은 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사회를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렵과 채집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역시 밭농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그 밭농사, 논농사로 이야기되는 농경 문화가 명확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밭농사를 지으면서 더불어서 사냥, 그다음에 어업, 채취가 병행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시 사회의 어떠한 그 경제적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대 농경 사회라는 게 나오죠. 고대 농경 사회. 그러면은 이제 고대 농경 사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 시대부터 논농사가 본격화되고 다양한 밭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떠한 고대 국가의 출현이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가 출현이 돼가지고 어떤 국가 형태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이제 철기 시대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고대 국가의 출현으로 인해서 평등 사회라는 것이 불평등 사회로 변화하게 되고 호혜를 바탕으로 한 경제가 재분배 중심의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제 어떠한 그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 원시 사회와 청동기 사회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평등 사회라는 것은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가 명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공동으로 같이
수렵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같이 이루어진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온 농산물들을 똑같이 나눠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눠주고 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죠. 그냥 먹고 없애버리는 게 원칙이었죠. 없어져 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잉여 어, 생산물에 대한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것이 고대 국가라는 것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잉여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갖다 소유하는 이들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사유재산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사회라는 것 자체가 평등에서 불평등으로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체제가 그러니까 재분배를 중심으로 경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호혜를 바탕이라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돕고 사는 그런 거죠. 내가 이를테면 이만큼 일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면 이제 재분배 중심이라는 것은 어, 국가 안에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 안에서의 계급책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재산의 성립과 노비라는 피지배계급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의 계급과 거기 안에서의 경제 개념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에 대한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고 분배라는 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어떤 재산이라는 형태로 축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고대 농경 사회라는 것 자체가 경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어떠한 경제 관점에서 보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부터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뻔히 알고 다 있는 내용인데 괜히 제가 복잡하게 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삼국시대에 넘어오면 지배층과 소수 상층 농민만이 철제 농기구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적 농업의 경영이 가능했던 시기가 삼국시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층 농민만이 철제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철제 농기구와 청동 농기구의 차이는 뭡니까? 철제 농기구가 훨씬 더 튼튼하죠. 튼튼하기 때문에 그 상층 농민만이 튼튼한 철제 농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생산물에 있어서 잉여 생산물들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배층, 상층 농민이라는 것에 어떤 계급에 의해 가지고 경제적인 소유의 불평등이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면 이 철제 농기구가 이제 일반 농민들에게까지 보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생산력의 증가와 더불어서 소농층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규모의 어떠한 그 농사를 짓는 그 계층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그 재산이라는 것을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통일신라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이제 당이라든지 일본, 이슬람과 무역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삼국 시대 안에서도 무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외국과의 교역이 본격화됐던 것은 이제 총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조세 제도. 그러니까 이 조세 제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급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는
시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 고착화가 심화된다라는 것은 조세를 많이 걷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폐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그 폐해들이 나오는데 통일신라 후기에 오게 되면 귀족들이 어떠한 토지 소유, 사전이죠, 사전. 공전과 사전이라 그랬을 때 공전이라는 건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사전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토지 소유라는 것을 국가가 전체를 관장했었는데 이제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 귀족들에게 그 공전이었던 토지를 분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사전을 귀족들이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전의 소유라는 것은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으로 축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사유재산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적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후기에는 이제 귀족들이 그러한 토지 소유를 통해 가지고 힘을 축적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지방에 있는 촌주들, 귀족과 더불어서 지방 촌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와 노역을 같이 부과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방 호족들은 어떤 중앙에 어떠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지방 토호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떠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층 계급들이죠. 그들이 여기 보면 조세를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세를 걷기 시작한다는 것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 세금들을 축적하게 되고 그 세금의 축적이 결국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의 축적,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더불어서 지방 토호 세력이라든지 기족의 세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후기에 오게 되면 굉장한 혼란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후삼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고려의 출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세 농경 사회를 좀 살펴봅시다. 중세 농경 사회라는 것은 이제 고려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이제 토지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은 국가, 그다음에 귀족 일부였죠. 물론 일반 백성들이 사전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전의 소유라는 것이 사전 소유의 권리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토지 소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권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토지 소유가 권력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수조권은 수조권 그러니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귀족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귀족들에게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를테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토지를 다 어떤 귀족 한 명이 경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작을 누군가에게 맡기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경작을 맡기고 나서 그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경작을 했던 농민들에게 이를테면 경작한 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싹을 주고 나서 이를테면 5대 5로 나눴다고 칩시다. 5대 5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5는 농민의 몫일 것이고 5는 이를테면 귀족의 몫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가 농민에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뭐를 또 걷어버립니까? 조세를 또 걷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한 2나 3 정도를 조세로 또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농민에게 남는 것은 2나 3밖에 안 남지요.
그러면은 7이나 8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귀족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 그런 것들이 결국 귀족들의 어떠한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동원이 되는 거죠. 귀족 세력들을. 더군다나 이제 어떤 중앙의 힘이 덜 미쳤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지방 토호 세력들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고려 시대에는 뭐 무신 집권기라든지 대몽 항쟁기라든지 굉장한 많은 외침과 그다음에 그 정권이 불안정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귀족이 어떠한 무신 정권과 같이 그렇게 귀족 세력들, 그러니까 무신들이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어떠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그 토지 소유를 통한 그 자본의 축적 그런 것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어, 모든 힘의 근원은 결국 돈입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현대 사회 그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그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참 무서운 거죠. 아, 아무튼 이 시기에 이제 공정과 사전이 을 통해 이제 어떤 조세를 걷고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정도로 고려 시대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조선 시대라는 것은 이제 그 고려 시대까지의 어떤 지방 토호 세력들의 힘이 토지 소유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조선의 왕들은 이제 그러한 지방 토호 세력들의 바로를 잠재워야 됐죠.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힘을 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됐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군현제의 실시입니다. 그러니까 군현제라는 것은 군, 그다음에 현이라는 지방 그러니까 예, 체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체제를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 군현제를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지방에게까지 지방의 관리들까지 중앙에서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군현의 관리들이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그 사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건데 사또들이 그 지방을 관리하게 되면서 지방 토호 세력들의 발흥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방 토호들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고려시대 때의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촌, 향촌, 그러니까 자기 지방의 어떠한 지배 기반을 상당 부분 없애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개벌 토지 소유자에게 조세를 징수해 가지고 중앙 집권제를 강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세의 징수라는 것이 언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부의 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조세제도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통제 세력으로 통제의 힘으로서 가장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세 제도가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으면 언제나 그 집단은 부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그 고려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앞선 통일신라 시대도 그랬죠. 조세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조세를 어떻게 걷고 어떻게 그 조세를 부과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이 돼버리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삼정이 문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조세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내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하게 걷어버렸다는 거죠.
세금을 과하게 걷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모든 그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체제,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 밑바탕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언제나 조세 제도에서의 불만이라든지 토지 소유의 어떠한 토지 소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민중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 손에 주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농민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소유를 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밑에 민중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 세력이든지 국가 세력이든지 돈을 거둘 수 있는 그 공인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인된 어, 정치 체제가 바로 조세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과전법의 실시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럼 과전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공을 세운 관리들에게 국가가 토지를 또 나눠준다는 겁니다. 어, 공과를 따진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래서 저는 밭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과를 따져가지고 토지를 나눠주는 과전법이 실시돼가지고 관료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그 폐해가 또 심해지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가전법이 붕괴되고 그 과전법이 붕괴되면 그 자리를 또 양반들은 병작 반수의 지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병작 반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반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소작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주고 나서 그것을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 반을 세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러한 병작 반수를 통해 가지고 지주제를 갖다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제를 강화하게 되니까 어떠한 그 병작 반수에 의한 양반 세력들이 농민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작농이 많을수록 국가는 안정되게 돼 있는데 이 자작농들이 점차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자작농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소유 토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하는 게 자작농이거든요. 소작농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지주들에게 일반 그 양반 지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주들에게 농토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지은 후에 그 지은 농사의 반을 그 지주 계급에게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병작반수의 지주제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 양반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병작 반수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계속 축적되잖아요. 음. 돈이 계속 축적되고 그 쓸 수 있는 내가 토지 소유가 많아지면 그만큼 돈의 축적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양반 세력들의 힘을 또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행태들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의해서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기 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요. 농경사회라는 것은 농사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농사가 절대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농업 생산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의 모든 근원이 어떤 그 토지 소유에서 오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어떤 이양법이라든지 경정법과 같은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상품의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죠. 그렇게 되면서 부상, 그러니까 돈 많은 상인이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중기까지 어떠한 그 화폐 경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화폐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물물 교환의 형태가 더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러한 상품을 화폐로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화폐를 상평통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평통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그 화폐라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화폐 유통을 통한 부상들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떠한 그 임상업의 출현, 조선, 그러니까 영조 시대에 오게 되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영조기에 오게 되면 근대적 의미에서의 부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자체를 갖다가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 조선 후기 전까지는 이 경제 체제라는 게 전국 단위 경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단위 경제 체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단위 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만상 하면 의주를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 경상 하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 동래상 하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 해가지고 지역 단위 상권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단위 상권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동래상이다. 그러면 동래상들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상인들은 감히 거기 가서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상옥이라는 인물이 깨뜨려 버리죠. 거상 임상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임상옥이라는 인물이 깨뜨려 버리면서 전국 단위 상권으로 묶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어떠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한국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부상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많아지네요.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어떤 수치 제도의 부정으로 인해서 자장농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봉건 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주와 소장농의 갈등 격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상의 평등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갑오농민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게 되는 거죠. 갑오농민 혁명이죠. 그래서 지주와 소장농의 갈등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그 갑오농민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농민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 아까 그러니까 병작 반수를 통해서 지주들이 반을 수탈해 가버리지 않습니까? 반을 수탈해 가는데 거기에서 또 조세까지 걷어가 버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농이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갖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농민들의 불만을 더욱 점점 쌓이게 만들었고 그것이 일종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 반란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갑오농민 전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얘기해 드릴 건 없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갑오농민 전쟁.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근현대 산업 및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서구 열강들에 의한 어떤 자원과 교통, 통신들의 분야에서
경제 침탈이 이제 지속되죠. 개항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갑오경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대 문물들을 유입하게 되는 그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에서는 어떤 토지조사 사업,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다 뺏어 버립니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자작농들, 그나마 남아있던 자작농들이 모두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래서 그 자작농과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지주 계급과 그 소작농 사이에 마름이라는 게 또 등장합니다. 마름이라는 건 뭐냐면 지주들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마름이라는 중간 어떠한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름들이 그 소장농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세금을 일정 부분은 자기가 소유를 하면서 나머지를 지주에게 주는 그런 계급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름들이 또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중간에 또 자기가 그러면 이를테면 지주는 아까 5대 5였지 않습니까? 5대 5면 그 5만 이렇게 가져갔는데 마름이 또 등장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2를 더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장농들은 3밖에 소유를 할 수 없었던 거고 마름이 2를 소유하고 지주가 3을 5를 소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토지 수탈 그러니까 경제적 수탈을 갖다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 증산 계획 이런 것들을 하에서 어떤 일제 치하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제 치하에서 써졌던 소설들을 보면 소장농과 마름, 지주의 어떠한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마름이 바로 이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자원과 공업, 상업,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일제가 이제 수탈을 하게 되죠. 조선이란 나라를.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 산업 시설의 어떤 42%가 파괴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그 파괴되었던 산업 시설들을 복구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공업 구조를 중화학 중심, 그러니까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중심으로 바꾸면서 수출 지향의 어떤 산업화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년 제1차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제4차 5개년 계획까지가 이제 1970년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제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지향의 어떠한 산업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제5차, 6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3년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1인당 이를테면 그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1인당 GNP가 1만 달러 시대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살만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1인당 GNP가 이제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떠한 경제 문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국 경제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 문화의 특성은 한국이 이제 일단 오랜 역사 속에서 외침을 극복하고 독립국가로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려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종교적인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전통의 유교 문화 안에 기독교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그 기독교 문화가 교묘하게 이제 어떤 유교적 문화 윤리와 같이 융화가 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그 가족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사고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이 더욱 강화되게 되죠. 그리고 상부상조라든지 솔선수범, 인본주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질적 부에 대해서 물적 부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들을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펼쳐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경제 발전의 추동 요인으로서 작동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자원의 부족이죠.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죠. 특히 이제 북한에는 어떤 그 경제적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남한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원들 지하에 묻혀 있는 어떤 자원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가지고 그 인재의 풀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재 중심의 어떠한 그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우수한 인재를 통해 가지고 국가 발전, 국가 경제 발전을 일으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전반적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어,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기업이 좋다 나쁘다에 있어서 나쁘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본주의 폐해라는 것은 지주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에서부터 그 자본의 힘이 얼마나 그 쉽게 얘기하면 조세제도의 부정을 통해 가지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갖다가 체험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반 민중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경제에 관해 있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의 힘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걸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식 자체가. 그리고 기업이 돈만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기업에 대한 비판 인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많이 번 만큼,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만큼의 그 권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상류층이라면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를 아래 하층 계급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네가 돈을 많이 번 만큼 베풀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베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더불어서 육체 노동을 기피하는 어떤 노동관이 강하죠. 그럼 왜 육체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관이 강하냐? 그랬을 때 바로 유교의 영향입니다. 유교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죠. 그러니까 문무라 그랬을 때 문이라는 건 그럴 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상업이라든지 공업, 농업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천시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거보다는 그 문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학문 수양을 통해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육체노동보다는 오히려 그 글을 읽어 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그 다음에 한국 여성들의 어떤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유리천장이라는 그 용어로 대변되는 여성의 어떠한 그 사회 진출, 경제적인 부의 소유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남자보다는 낮지요.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또 많아졌네요, 제가. 항상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 했을 때 한국 과학기술의 변천이라는 것은 먼저 석기 시대 보면 농사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게 됐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오게 되면 아연과 청동의 합금 기술로 중국과는 달랐던 어떤 비파형 청동검이라든지 세형 동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첨성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천문대죠.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석굴암 역시 경주에 있는데요. 어떤 그 석굴암의 그 안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석굴암은 석굴암이라는 그 암자 안에 그 불상 크게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그 동굴 안에 만들어냈는지 그 기술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 안에서 설이나 이끼 같은 것들이 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냈는지 아직까지도 그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고대 건축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석굴암이 있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 금속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아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제 금동 대향로를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그 향로인데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쳐보셔도 되고요. 성덕대왕 신정도 이게 이제 경주 박물관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경주는 한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한국의 역사적 그러니까 경주가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천년의 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년의 고도라는 것은 그 수도 천년 동안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수도이다 보니까 그 고대 유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그래서 그 한 번쯤 가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럼 에밀레종에 얽힌 또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 애가 죽고 나서 에밀레 그래가지고 그 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습니다.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천문학이라든지 목판 인쇄술, 금속 공예 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상정 고급 예문, 금속 활자본이죠.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죠. 그다음에 직지심제 요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그 금속 활자본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200년이 앞서 버렸죠. 200년이. 이항법을 통한 또 농사가 실시되고요.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청자와 같은 자기술, 고려청자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는 그 상감 기법이 있습니다. 상감 기법. 그러니까 청자인데 상감 기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새겨 넣는 거죠. 흙을 새겨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흙으로 메꿔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상간기법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뭐 어떤 것인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려 청자는 상간기법으로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청자지요. 그 다음에 농업, 무기, 공예 등의 발달된 모습을 보여줬다. 조선시대다, 아니죠, 고려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치국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죠.
강우량으로 돼버렸네요. 강우량입니다. 강우량. 그러니까 비 내리는 그걸 갖다가 측정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약, 집성광, 동의보감 같은 어떤 조선의학약의 자주적 체계를 마련했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아직도 이제 어떠한 그 모든 그 근원을 동의보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다음에 우수한 성분의 화포, 화차, 거북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은 어,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죠. 그러니까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전승 장군이죠. 딱 한 번 1패가 있죠. 그게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써 어떠한 그 전투가 1패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승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게 거북선이죠. 거북선. 그래서 그 거북선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이제 어, 굉장히 우수한 전투선입니다. 전투선. 그러니까 거북선이죠. 거북 모양을 따가지고 전투선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과학기술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근대 초기에는 전기, 전차, 그 다음에 전화 등이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돼 가지고 비로소 이제 근대 과학 기술을 한국이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꾸준히 과학기술 역시 발전했고요. 현재는 이제 어떤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과 통신 및 가전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기술 강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음.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빨리 갔나요? 근데 뭐 과학기술 문화의 때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기 뭐 상정 고급 예문이라든지 직지심재 요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첨성대라든지 이런 것들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과학기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에서의 특성이 뭐냐?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지금 높죠. 그렇다. 그런 것이 어떤 한국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통한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크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꾸준히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마련해 놓았다.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조선시대 유교적인 문 중심의 사상에 근거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완화가 됐고요. 더불어서 우수한 과학기술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간단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도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유산은 정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로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국강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